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치료하는 주치의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임상TF는 코로나19 치료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중증 환자에게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하고 젊고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치료 없이 지켜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3차 전세기로 입국한 교민과 외국인 가족 147명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14일 동안 경기도 이천의 국방어학원에서 생활하게 되며 만약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격리병원으로 이송돼 검사받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변이된 바이러스의 경우 오히려 면역 체계가 증상을 악화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학본색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료기술은 어떻게 발전할까요? 의사에서 발명가로 변신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강성지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고령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비교적 중증의 코로나19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고려할 수 있고 항바이러스 치료를 결정했다면 가급적 빨리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치료하는 주치의와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임상TF는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해 이 같은 원칙에 합의하고 항바이러스 치료 방법으로는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를 2알씩 하루 2번 투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임상TF는 또 젊고 건강한 환자이고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 치료 없이 지켜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발병한 지 열흘 이상 지났고 증상이 비교적 가볍다면 항바이러스 치료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3차 전세기로 입국한 교민과 중국 등 외국인 가족 147명이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귀국한 교민과 가족 147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의심 증상을 보인 5명과 동행한 자녀 2명 등 7명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교민과 가족들은 14일 동안 경기도 이천의 국방어학원에서 1인 1실을 기본 원칙으로 격리 생활하게 됩니다. 만약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음압 차량을 이용해 격리병원으로 이송돼 검사를 받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남대문 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엔 6대 그룹 대표와 경제 5개 단체장을 만났습니다. 방역 관리가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선 코로나19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으로 내다보고 기업들도 예정됐던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하여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정부는 반드시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지켜낼 것입니다.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설비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중국산 원부자재를 공동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다양한 금융 지원을 시행하는데 긴급 경영안정자금 450억 원이 지원되고 낮은 금리의 보증도 시행됩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대형마트와 시장은 물론 음식점에도 고객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매출이 절반 넘게 준 곳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상인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옛날에는 막 모임도 하고 그랬는데 모임 다 취소됐어. 진짜 힘들어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수출 기업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3곳이 수출입 지연 피해를 보고 있고 이 때문에 생산을 중단한 곳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마스크 필터를 포함해 중국산 원부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동 수입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도 제시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부자재에 대한 공동 수입 및 대체 공급처의 발굴을 지원하고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대상 수출입 기업 가운데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 250억 원을 저리로 지원하고 1,05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외상거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매출 채권 보험 인수 규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에게도 경영 안정자금 200억 원, 특별 보증 1,000억 원을 지원하고 노란우산 공제의 대출 금리도 기존 3.4%에서 2.9%로 한시적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쇼핑몰에서 온라인 특별 기획전을 열고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경유 피해 점포의 정상화를 지원을 위해 전문가 위생 진단, 매장 환경 개선, 재개점 행사 방문객 경품 증정 등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 진출 중소기업에 마스크 등을 지원하고 공영 홈쇼핑을 통해 시중에 마스크 100만 장을 추가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수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의 대량 불법 반출 행위가 3건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불법 반출을 막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일주일 사이 73만 장의 반출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72건, 마스크 73만 장으로 이 가운데 불법 수출로 의심되는 10건 63만 장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나머지 62건, 마스크 10만 장은 간이 통관 불허 조치로 반출을 취소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관세청은 불법 수출 수법은 3건의 수출 신고한 양보다 많은 수량을 미수출하거나 아예 수출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례이며 중국인 6명, 한국인 5명 등 11명이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무단으로 인증마크를 사용해 허위 신고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중국에서 한국산 인증 마스크의 인기가 높은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압수한 물품은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판매를 추진하고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의 불법 수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70% 이상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시내 소매점 12,000곳을 점검한 결과 보건용 마스크는 KF94 기준 개당 2,000원에서 4,000원에 판매됐습니다. 이는 2018년 4월 평균 가격 1,182원보다 69%에서 238%까지 오른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5일부터 자치구와 함께 유통업체 120곳을 집중 점검해 마스크 매점 매석 등이 의심스러운 업체들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사례 중에는 보건용 마스크 약 18만 개를 해외업자와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외국인이 운영하는 개인 마사지숍에서 약 20만 개의 마스크를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보다 50% 이상 높은 가격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250곳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시약 제품 1개가 추가로 승인돼 시약 공급이 하루 10,000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국내에서 분리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양해 치료제나 백신 연구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시약 공급이 확대됩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는 진단시약 1개 제품을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하루 10,000명을 검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약 공급이 늘어납니다. 이번 추가 승인된 그 진단 시약의 긴급 사용 승인 제품이 1개에서 2개로 늘어나며 시약 공급도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도 확대됩니다. 현재 46개 민간 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는데 신청 기관이 많아 20곳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에서 분리한 바이러스를 연구기관 등에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민간기관 등에 분양함으로써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여 위기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백신이 개발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신규 환자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지만 태국이나 싱가포르에 다녀온 뒤 감염된 경우도 있어 언제가 코로나19의 정점이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것이 우리 보건당국의 입장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연구 개발에 2년간 17억 원을 지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9일까지 코로나19를 신속하게 진단하는 장비와 치료제 등을 개발하기 위한 코로나19 긴급 대응 연구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의 지역 분야는 모두 4개로 현장에서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장비 개발과 기존 약물에서 치료제를 찾는 재창출 연구, 바이러스 특성 연구와 확산 양상 예측 연구 등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을 치료하는 주치의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임상-TF는 30살 중국인 여성인 28번 환자가 무증상으로 감염된 후 이미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 28번 환자 사례가 코로나19의 잠복기를 14일 이상으로 늘려잡아야 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28번 환자는 지난 10일 검사에서 약한 양성이 나와 격리됐지만 그 뒤에 진행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 또는 약한 양성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료진의 소견이 나오긴 했지만 코로나19의 잠복기는 28번 환자 사례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심 환자는 격리가 해제돼도 일주일 정도는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14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이러스 특징 때문인데 사스, 메르스부터 코로나19까지 같았습니다. 의심 환자도 14일간 격리되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그런데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자가 격리 중이던 28번 환자가 19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중난산 박사가 중국 내 사례를 연구한 결과 코로나19의 평균 잠복 기간은 3일이지만 잠복 기간이 0일에서 최대 24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당국자도 이제 24일까지 잠복기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 잠복기라는 것은 환자 스스로가 아주 이 경미한 증상을 느끼지 못해서 뒤늦게 이제 이 잠복기가 확인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14일 정도의 이 잠복기를 다 대체로 인정하는 상황인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잠복기가 24일로 추정되는 사례가 한 건에 불과해 현재 14일인 격리 기간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코로나19의 잠복기가 기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과 다른 점이 확인된 만큼 의심 환자들은 격리가 해제돼도 일주일 정도는 개인 건강과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로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감염병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면역력에 대한 관심도 아주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특별한 치료 없이 자가 면역만으로 치료가 됐던 사례도 보고가 됐는데요. 하지만 아직 코로나19는 백신 개발은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특별히 없는데요. 그야말로 신종, 그러니까 변이 돼서 나타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직 백신이 없습니다. 네. 이 기존 백신의 경우는 이미 알려져 있는 DNA나 유전자 염기 서열 구조를 분석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변이된 신종 병원균이 나타나면 다시 이런 유전자의 구조를 다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신 개발이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요. 또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장은 이 코로나19의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만큼 일단 개인 위생 관리와 함께 면역력을 지키는 것이 예방의 최선이겠습니다. 뭐 사실 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어떤 뭐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데요. 예. 우리 이 면역세포는 한마디로 인체를 지키는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인위적으로 만든 백신의 경우는 이 특정 병원균 세포에만 대항할 수 있는 일부 물질이지만 이 몸속에 있는 면역 시스템은 이런 병원균 전반에 맞설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방어 체계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뭐 코로나19와 같이 이런 변이된 바이러스의 경우는 오히려 이 면역 체계가 증상을 악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병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네, 뭐 지난달 말에 이 중국 연구진이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초기 확진 환자 한 41명 정도의 진료 기록을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보면 이 환자 대부분이 증상이 나타난 지 일주일 만에 입원을 했고요. 이 가운데 이 절반 정도가 입원 하루 만에 호흡곤란 증상이 오면서 입원한 지 2, 3일 안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또 이 전체 환자의 10%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고요. 15%는 사망에 이르렀는데 감염 후 질병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 폐와 같은 장기 손상까지 가져온 거죠. 연구진은 이 원인을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면역 물질인데요. 뭐 쉽게 말해서 면역 세포가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해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사이토카인은 세포의 뭐 증식이라던가 사멸, 또 뭐 상처 치료 이렇게 여러 곳에 관여하는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특히 면역과 염증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이 이 우리 몸에는 가장 많습니다. 일단 이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면 여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 몸은 이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이런 신종, 변이된 바이러스가 갑자기 나타나면 이 사이토카인이 지나치게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부르는데 면역 체계가 이렇게 과잉 반응을 일으키면서 사이토카인이 통제되지 않을 만큼 과도하게 나오고요. 또 염증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이 정상 세포까지 해치게 돼서 결국은 뭐 2차 감염으로도 이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현상이 폐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이 면역 세포가 폐 세포를 아주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폐렴이 온다거나 아주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이런 경우도 합병증을 이렇게 큰 합병증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공격 대상을 면역 체계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상 세포까지 공격해서 파괴시킨다. 이게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이군요. 그렇습니다. 뭐 특히 이런 사이토카인의 과다 분비는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아무래도 이 면역력이 강할수록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사이토카인 폭풍에 좀 더 취약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갔던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경우를 보면 감염자 가운데 40대 이하의 젊은 층이 38%를 차지를 했거든요. 당시에 이런 현상도 사이토카인 폭풍의 영향인 것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에볼라라든가 우리가 아는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여러 가지 감염병에서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 사망률을 높이고요. 또 이 피해를 더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참 건강한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강하기 마련인데 이 면역력이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정말 의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직 뭐 의학적으로는 이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밝혀지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 바이러스 감염 자체를 처음부터 막는 거겠죠. 그렇겠죠. 네, 현재 뭐 이런 사이토카인 폭풍의 기전을 찾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 신약 개발을 위해서 임상 시험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마 멀지 않아서 대응 방법이 좀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몸속의 면역 물질이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정말 의외인데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뭐 특히 요즘 같은 이 겨울철이 우리가 아주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잖아요. 보통 이 면역력이 우리 몸의 체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감염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보통 이 겨울에 감기 환자가 많잖아요. 이런 것도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 바이러스가 잘 침투하기 때문인데
우리 이 체온을 유지하는 게 그만큼 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뭐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선은 뭐 겨울철 야외 활동 오래 하시는 건 좀 피하시고 네. 추울 때 이 따뜻한 곳에서 주기적으로 좀 휴식을 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또 뭐 외출할 때 옷 잘 챙겨 입으시고 뭐 모자라든가 목도리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이 특히 무조건 따뜻해야 한다라기보다는 외부 온도에 맞춰서 체온을 잘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춥고 건조한 날씨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지만 반대로 이 바이러스의 생존력을 높이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네. 건조한 공기가 우리한테는 호흡기의 점막을 마르게 해서 이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는 기능을 떨어뜨리는데요. 반면에 이 바이러스는 아주 활동하기 좋은, 아주 좋아하는 환경이 이런 춥고 건조한 날씨거든요. 네. 실제로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메르스의 경우는 온도가 20도, 습도가 40%일 때는 48시간 이상 생존을 했는데 이 온도가 30도, 습도가 2배로 80%까지 높아지면 이 바이러스가 8시간밖에 살아남지 못했다고 합니다. 뚝 떨어지네요. 네, 그렇죠. 사실 그 지난 화요일에도 저희가 전문가 연결을 해서 예. 이 겨울철 면역력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겨울철에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개인 청결과 식습관 그리고 오늘은 체온과 습도까지 알려주셨는데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 잘 지켜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시민들이 외부 활동을 꺼리면서 소비 시장이 크게 위축됐는데요. 이런 현상은 스마트폰 앱의 사용 기록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가장 타격을 입은 건 영화 관련 앱이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을 되도록 가지 않으려는 사람이 늘면서 극장가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해외를 포함해 여행을 가려는 사람이 줄면서 숙박 앱과 항공사 앱을 사용하는 사람도 감소했습니다. 대중교통 앱의 사용량도 위축됐는데요. 기차와 KTX 승차권 예매를 할 수 있는 코레일의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크게 줄었고 한 국내 IT 회사가 운영하는 택시와 버스 지하철 앱의 사용량도 각각 10% 내외로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찾는 사람이 늘어난 앱은 어떤 것일까요?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홈쇼핑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는 방송이 순식간에 매진으로 끝나면서 홈쇼핑 앱이 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크 판매 방송을 했던 한 홈쇼핑 앱의 하루 사용자 수가 평소의 3배가 넘는 34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까지 바꿔버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공포로 꽁꽁 얼어버린 시민들의 마음이 사태의 진정으로 하루빨리 녹아내릴 수 있길 바라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선박의 자유로운 입항 허가를 촉구했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해상에 격리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세계보건기구 WHO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한 모든 승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본 정부와 국제해사기구, 선주 등과 지속해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5개 나라로부터 입항을 거부당한 크루즈선 웨스테르담의 입항을 캄보디아 정부가 허가했다며 선박의 자유로운 입항 허가를 촉구했습니다. Today, Cambodia agreed to accept the Western Dam cruise ship, which has been stranded at sea for several days. 거브레여수스 사무총장은 현재까지 크루즈선 3척이 통관이 지연되거나 입항을 거부당했지만 증거에 따른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WHO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That must be interpreted with extreme caution. This outbreak could still go in any direction. WHO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포럼에서 4개의 백신 후보가 논의됐다면서 이 가운데 일부 백신이 3, 4개월 후에는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제약업체 모더나 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인 백신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퀴즈로 풀어보는 과학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커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국내 커피 소비량이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 6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말인데요. 이런 커피를 더 효과적으로 즐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커피 속에 숨어있는 과학의 비밀을 OX 퀴즈를 통해 풀어볼까요? 파란색 머그잔에 담긴 커피가 더 맛있다? 정답은 O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뇌가 인식하고 있는 맛과 색깔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커피의 짙은 갈색이 시각적으로 전달될 때 뇌는 기본적으로 쓴맛으로 인식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파란색의 머그잔은 짙은 커피 색깔을 완화해서 덜 쓰게 느껴지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파란색 머그잔으로 커피를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잠을 깨려면 커피는 아침 9시에 마시는 게 좋다. 정답은 X입니다.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요. 이때는 카페인이 몸에 들어와도 큰 각성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을 깨려면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는 아침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사이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과학 백문백답이었습니다. 올겨울 날씨는 예년보다 따뜻한데요.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아열대 기후를 나타내는 지역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 때문에 더운 나라에서나 자라던 열대 과일들이 국내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져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널찍한 농장에서 다소 생소한 모양의 작물이 자랍니다. 패션 프루트라는 열대 과일로 향기가 좋고 특히 여성에게 좋은 성분이 많은 기능성 과일입니다. 따뜻한 남쪽 지방도 아니지만 올겨울 날씨가 워낙 따뜻해 여러모로 이익이 기대됩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해가지고 한 50%, 수확 시기 같은 경우는 전년에 비해서 한 90일 정도 가까이 땡긴 거죠. 역시 중부 지역에 있는 이 농장에서는 바나나와 파파야가 한창 익어갑니다. 다른 작물을 재배하다 4년 전부터 파파야를 심기 시작했는데 시장 반응이 좋아 바나나도 재배하고 앞으로는 용과 등의 작물도 재배할 생각입니다. 밤낮 기온이 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일이 확실히 맛이 좀 많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동남아 분들이 오시면은 역시 맛있다고. 제주도나 남부지방도 아닌 중부지방에서 열대과일 재배가 가능한 건 지구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아열대 기후 지역은 현재 경제 면적의 10% 정도지만 2060년에는 26%, 2080년에는 60%를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과일 재배 지역이 늘면서 소비도 늘고 있습니다. 내국인은 수입산보다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국산 열대과일을 더 찾고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 가정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지역 적응성 그리고 생산비 판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유통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재배가 이루어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맞춰 품질 좋은 열대과일 재배 기술과 가공식품 개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대기오염으로 한국에서 한 해 4만 명이 조기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는 보고서를 통해 2018년을 기준으로 대기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이 전 세계에서 한 해 4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18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 100만 명, 미국 23만 명, 러시아 12만 명, 일본 10만 명 등의 순입니다. 우리나라는 4만 명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대기오염은 각종 질환을 늘리고 이로 인한 결근을 초래한다면서 대기오염에 의한 세계 경제의 비용을 한 해 3,420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국내 총생산 GDP의 3.3%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올해 6월부터는 10분 간격의 비 예보가 나오고 폭염특보도 체감형으로 바뀝니다. 기상청은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에서 올해 6월부터 1시간마다 제공하던 초단기 예보 서비스 간격을 10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를 반영해 예보하는 동네 예보도 올해 11월부터 기존 3시간에서 1시간마다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최고 기온만을 고려해 발표하던 폭염특보는 체감 기온과 습도 등을 고려하는 체감형 특보로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옷깃이 흔들릴 정도의 작은 바람으로도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과 성균관대 연구팀은 머리카락 모양의 나노 구조물을 이용해 마찰전기 에너지 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소자가 머리카락이 물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채 바람만으로도 마찰전기가 생기는 원리를 모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자를 옷감에 붙인 결과 구겨진 지폐를 펴는데 필요한 힘의 5분의 1만 가해도 마찰전기가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초소형 사물 인터넷 기기 등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문처럼 미세한 표면 정보까지 보여주는 초고감도 압력 디스플레이가 개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는 기존 센서보다 민감도가 20배 높아 미세한 압력 변화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디스플레이에 나노 복합 소재를 적용해 압력을 미세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접촉 부위가 빨간 빛을 내도록 해 실시간으로 압력 분포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생체 인증과 웨어러블 기기, 의료용 보조기기 등 압력 센서 활용 분야에 널리 쓰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의 의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의 수술이나 약 처방을 넘어서 새로운 기술로 사람들을 치료할 텐데요. 여기 의사에서 발명가로 변신해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 강성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직접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신종플루도 제가 대응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예. 그 이후에 건강관리 서비스, 헬스케어 IT 정책 담당하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 사명을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부선사업부에서 이제 헬스케어 전략 기획을 담당하다가 네. 이제 사내 벤처로 지금 저희가 이끌고 오던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와서 현재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네. 미래 의사가 해야 될 일을 미리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의사입니다. 네. 네. 정말 다재다능하신 분인 것 같은데 예. 네. 이제는 의사보다는 발명가라고 소개를 하는 게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스튜디오에 벨트를 하나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거든요. 이것도 직접 개발하신 건가요? 네, 이 벨트는 일반 벨트처럼 그냥 착용할 수 있도록 네. 개발을 한 벨트인데요. 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충전잭이 보입니다. 예. 아 그러네요. 네. 예. 충전을 하게 되면 일반 스마트워치처럼 스마트 벨트의 기능을 하면서 허리둘레나 걸음수, 앉은 시간, 과식 그리고 이번에 이제 CES라는 국제 전시회에서 상을 예. 받은 이제 낙상 네. 감지 이전의 낙상을 예측하는 그 기능까지 이제 포함이 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웨어러블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의학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벨트였을 것 같은데 네. 이 스마트 벨트가 국내는 물론 또 해외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군요.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분야에 뛰어드셨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디지털 치료제 분야인데 생소합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앞으로 의사가 약을 어떤 병의 환자에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약을 네. 처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앱을 처방하는 네. 것까지도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다. 예. 네, 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흐름이 이제 FDA나 글로벌 제약회사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벨트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의료기기, 진단을 하는 의료기기의 역할이라면 네. 이것을 측정하고 나서 결국 환자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내야 하는데 그것을 검증된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의 알약이나 주사 같은 치료제가 아니라 치료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네, 정확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근감소증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근감소증을 시작으로 한 4가지 정도의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공개가 가능한 것이 근감소증이고 네. 그냥 형태를 보시면 홈 트레이닝 하는 앱과 비슷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근감소증은 현재
그 환자들이 느끼는 어떤 고통을 치료해주는 약이 존재하지 않는 질병이라 아직요. 예, 네. 그 운동을 효과적으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한 치료법인데 네. 그 운동을 이제 치료 경과를 살펴가면서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저희가 개발하는 근감소증 디지털 치료제의 뭐 간단한 설명일 것 같습니다. 네. 좀 하루빨리 출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네요. 네, 4차 산업혁명을 맞는 지금 이 시점에 의료계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표님께서는 의사에서 발명가 그리고 또 스타트업 업체 대표로 활약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IT 강국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세대의 어떤 친구들이 어느 과를 지원해서 어떻게 갔는지를 보면 의과대학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간 경향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머리 좋은 친구들이 지금 활동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IT의 역량과 같이 엮어서 융합해서요. 네,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산업들을 좀 찾아내고 싶은데 네. 전자 기술과 어떤 헬스케어의 융합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약을 IT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융합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저희 회사가 실제로 추구하고 제가 바라보는 비전과 일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좀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예. 저희가 그 길의 가장 앞에서 이제 길잡이로서 좀 뭐 힘든 일도 있겠지만 네. 뒤에 따라오는 여러 업체들이 찾을 수 있는 좋은 길을 먼저 찾아내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희가 선발 주자로서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선보여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한 교민들의 격리 생활이 2주일을 넘기면서 교민과 이들을 품어준 지역 주민들을 향한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응원 메시지는 물론 특산물과 성금도 모이고 있는데요. 우한 교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이에 감사 편지로 화답하면서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오히려 이웃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은 빛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